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 파생금융상품론을 강의하게 된 김솔 교수라고 합니다. 수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어려운 과목을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다들 포기하고 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좀 쉽기도 하고요. 또 알고 보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금융상품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번 학기에 강의를 진행하는 데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좀 친해지자는 의미로 제 소개를 좀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제 소개를 하면 여러분과 저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제 소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광주과학고등학교라는 곳에 진학을 해서요. 과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천체 물리학자가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인간은 어떻게 나왔고, 우주라는 건 어떻게 생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학교를 막상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해보니까요. 예, 과학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뭔가 진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이스트에 가서 경영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경영학과고 그다음에 경영공학과 석박사를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는 산업경영, 경영공학, 경영공학 되어 있지만 공대에 있는 산업공학과는 다르고요. 일반적인 대학의 경영학과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붙여놨느냐? 그래도 카이스트니까 일반 경영학과라고 하긴 좀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영 공부를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고 경영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재무를 전공하게 됐고 재무 중에서도 제가 박사를 졸업한 당시에는 조금 새로웠던 파생 금융 상품과 금융 리스크 관리 이런 거를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를 2004년도 2월에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삼성 SDS 컨설팅 본부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컨설팅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삼성 SDS 유명하지만요. 그때만 해도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고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냐면 삼성그룹 내에 여러 계열사들의 IT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고요. 저는 금융 컨설팅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삼성그룹 소속돼 있는 삼성 자산운용, 삼성 생명 등등에서 삼성 관련 금융 계열사에 파견되어서 거기에 금융 관련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삼성그룹에 계속 근무를 할까 고민을 했었으나 좀 고민을 한 끝에 그래도 박사를 딴 이유는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박사를 땄으니 학교를 가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카이스트 금융공학연구센터라는 곳에 가서 포스트 닥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기 전에는 회사를 좀 옮겨보려고 기업은행도 여기저기 SK 경영경제연구소라든가 삼성금융연구소는 여기저기 인터뷰를 했었고요. 실제로 붙기도 했었는데 학교를 좀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교로 결심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6년 가을에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2006년 가을에 싸늘하고 혹은 따뜻했던 그 가을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갔을 때가 30살이었는데요. 상상이 되시죠? 네, 30살에 남자 교수 재밌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웃어주시고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를 듣는데 웃으면서 보시는지 아니면 틀어놓고 딴 거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학생들하고 굉장히 잘 소통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고요. 1년 반 동안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다가 외대에 이제 스카웃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좀 제의를 받아가지고 임용 제의를 받아서 2008년도 이제 3월에부터 해가지고 외대 임용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거쳐 정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여러분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걸 배우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해서 강의 계획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수업 목표는요. 다 파생금융상품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생금융상품을 관련된 무언가를 배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일단 기초 지식이라고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도대체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이라고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해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지만 몇 가지를 섞어서 파생 상품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 금융 상품을 이용한 위험 관리의 이해인데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파생 금융 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위험 관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즉 얘는 왜 이 세상에 나왔어? 얘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 나온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위험 관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지 한다고 합니다. 해지.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서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파생금융상품의 가치평가라고 해서 이론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실제로 주식의 이론적인 가치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치와 이론적인 가치가 굉장히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가를 예측한다. 불가능한 거라고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생금융상품이 좋은 게 뭐냐면 파생금융상품은 이론가와 실제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차익거래라는 이런 이론을 통해서요. 이론가와 실제 가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전공하기도 한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요. 막 공부해서 이론가를 찾은 게 실제 시장의 가격과 유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시게 될 예정이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례. 아시겠지만 파생금융상품은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관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 사례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를 위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금융상품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파생 금융상품이 활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교재를 말씀드리겠지만요. 보시면 존 헐이라고 해서 파생 금융상품에서 제일 유명한 교재의 저자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라고 해서 토론토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이 쓴 어쨌든 파생금융상품 영문 책이 있는데 그 영문 책을 번역한 교재입니다. 꼭 없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PPT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교재가 없어도 되는데 혹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조금 추가적으로 뭔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요. 아시겠지만 이 책과 저랑 아무 관련 없기 때문에 꼭 사실한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인데요. 성적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평가하냐? 일단 10%가 출석입니다. 그래서 출석 10%이고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을 과제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로지 시험으로 할 예정입니다. 단 시험인데 뭐가 복잡하죠? 사실은 이것도 파생금융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맥스라는 펑션을 이용해 볼게요. 맥스라는 펑션은 맥스 A, B 중에요. 만약 A가 B보다 크면 답을 A로 주고요. A랑 비교해서 B가 크면 B를 주는 둘 중에 어떤 게 큰 숫자야? 큰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간고사 45, 기말 45, 합치면 90이죠. 그래서 중간과 기말을 동시에 동등하게 평가한 점수랑 중간 20, 기말 80. 혹시 중간고사를 분위기 파악 못해서 망친 분이라도 기말고사를 굉장히 잘 본 분은 80%에서 이 두 숫자 중에 높은 숫자를 여러분 최종 성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좋죠? 그죠? 사실 이거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이니까 성적도 파생금융상품처럼 받아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주요 강의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선물, 수합,
옵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파생금융상품 중에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파생금융상품이거든요. 선물, futures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wap, 무언가를 교환하는 거네요. 옵션, 어떤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본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시켜드리면 선물은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한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아야 되는 의무입니다. 의무. 얘는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뭐 밭대기 거래로도 예제를 들 거고요. 그래서 미래 언제 내 이거를 이 가격에 살 거야. 난 이 가격에 팔 거야. 두 당사자가 만나서 사거나 팔기로 하는 미래 시점에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다음 수업. 수업은 아시겠지만 사전상의 의미로도 교환이잖아요. 교환. 그래서 두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어떤 캐시플로우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자율 수업이 있고 그다음 통화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율 수업은 뭘 교환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의 변동금리랑 어떤 사람의 고정금리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다 교환입니다, 교환. 그래서 아직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신다 하더라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교환이구나. 통화 수업은 뭐냐? 통화 수업은 예를 들면 달러 고정금리를 원화 고정금리로 서로 교환한다든가 이런 거. 이것도 교환입니다, 교환. 근데 통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화폐가 좀 다른 거죠, 이자 화폐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뭐냐? 선물과 유사하긴 한데요.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한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여기까지는 선물과 똑같아요. 미래 특정 시점에 어떤 특정한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까지 똑같은데 얘는 의무였는데요. 이 옵션은 권리입니다. 권리. 즉 자기가 교환할 시점이 됐는데 혹은 살 시점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들면 분리하면 안 사면 되는 거죠. 팔 수 있는데 분리하면 안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물, 수합, 옵션을 배우게 되고요. 이거 외에 이거는 보통 장 내에서 수업은 아니지만 장 내에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 외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OTC라는 게 있고요. OTC는 over the counter라고 그래서요. 약자입니다. OTC, over the counter. 카운터 바깥에.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두 당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거래소 같은 그 거래소가 아닌 바깥에서 뭔가 거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다. 이거주와 장외와 장내가 있다면 뭐가 더 중요하냐? 장외 파생 상품이 압도적으로 발행량, 거래량 등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외 파생 상품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희한한 종류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파생 상품의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물, 수업, 옵션 가운데서 이런 상품들에 각각 일단 시장을 이해합니다. 시장. 그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금리 상품, 주식 선물, 금리 선물 등등 해서 기초 자산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품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말씀드렸죠. 거래 전략. 사실은 선물은 거래 전략이 단순해요. 매입하냐, 매도하냐, 즉 사냐, 파냐 되게 단순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을 좀 괴롭힐 수 있는 수학이 좀 나오는 가치평가라고 해서 이론적인 가격을 계산하고 이론적인 가격을 도출하고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똑같이 옵션도 시장의 이해, 상품에 대한 이해, 거래 전략, 가치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학기 동안 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생금융 상품을 도대체 우리가 왜 필요하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나와 있네요. 좀 연세들이 좀 있으시거나 혹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승환이라는 가수의 노래 제목 중에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남녀가 이별을 했는데 도대체 이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건데요. 그 제목을 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여러분을 잠시 금융기관, 그중에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라고 하면요. 일단 우리한테 대출을 해줬을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이거든요.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게 자기들의 수입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혹은 은행이 주식에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국공채라고 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재무관리나 투자론을 아마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뭐 ABS, 자산담보보증권, 그 다음에 CD, 양도성 예금증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금융자산을 투자해 놓으면요 위험하겁니다. 뭐가 위험하게 만드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율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등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얘들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 요인, 리스크 팩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 얘들 때문에 금융수단,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진다는 뜻은 가치가, 가격이 막 계속 변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혹은 부도가 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를 위험 요인, 리스크 팩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금융수단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 요인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 괴롭힌다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위험 요인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행 입장에서 이자율, 환율, 유가 등등은 주어지는 겁니다.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원천이 있고 제가 위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위험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위험 감수. 위험을 감수한다. 무슨 말일까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거죠. 내가 이걸 왜 샀는데, 내 이 주식을 왜 샀는데 그냥 위험하지만 혹시 알아? 대박 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 방법입니다. 위험 감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이죠. 즉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두 번째,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어떻게 제거하지? 재무관리와 투자론을 이미 수강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요. 즉 하나의 주식이 아닌 주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분산 투자 효과가 생겨서 기억나시겠지만 위험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죠? 위험 가운데 체계적 위험이 있고요. 배우셨겠지만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 있었거든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떤 위험은 사라지냐면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사라집니다. 영어로는 unsystematic risk였고요. 체계적 위험은 systematic risk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 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위험 전가, transferring risk. 이건 뭘까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했다고 하면 이제 남은 위험은 뭐예요? 그죠? 체계적 위험이 남아있네요. 이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위험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위험 요인을 없애겠다고 한국 주식을 막 섞어서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의 전쟁 위험이라는 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이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넘기는 거야. 야, 너 위험 이거 받아갈래? 라고 위험을 똑 떼다가 넘길 수가 있어요. 뭘 이용해서? 파생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융자산이 뭐냐면 바로 파생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파생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내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없앨 수 없는 이런 체계적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 금융상품은 어쨌든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트랜스퍼, 전가, 넘기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해지한다라고 불러요. 해지한다. HEDG, 해지한다. 그래서 해지한다는 뜻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을 없앤다라고 이해하시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해지라는 뜻은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파생 금융 상품을 통해서 넘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생금융상품은 종류가 뭐가 있고 역사가 어떻게 됐었냐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지금 배우신 바와 같이요. 그리고 왜 파생금융상품이냐 무언가로부터 파생된 거 아니에요. 뭐냐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뭐 지수가 있다면 지수로부터 손익이 파생되어 어떤 수학인 뭐가 됐든 간에 공식이 됐든 간에 파생되어 결정되는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 포인트 계약이에요. 계약. 즉 들고 있으면 무슨 거기로부터 배당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자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들고 있으면 이 종이딱지는 뭘 의미하냐면 두 당사자 간의 계약서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파생상품은 실제로는 계약이구나. 그리고 금융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구나. 그리고 왜 파생금융상품이냐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움직이면 또 가격이 얼마면 어떤 수학 산수 공식에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의 값은 얼마다라고 정해졌다는 거죠. 기초자산의 가치로부터 파생되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느냐? 1972년도에 Foreign Currency Futures라고 그래서 퓨처스 선물이네요. Foreign Currency, 환율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로부터 시작해서 이퀴리 옵션, 영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주식, 개별 주식의 주가가 기초 자산인 옵션 이런 등등해서 뭐 트레저리 반드 퓨처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등등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쭉 나오게 됐다는 거죠.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건 약자로 CDS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뭐까지 이제 교환하냐면 주가나 원유 가격 금리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신용 같은 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을 이렇게 띄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누가 이걸 받아가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시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나오게 됐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Volatility Index Futures라고 해서 이제 뭐까지 거래하냐면 변동성까지. 역시나 변동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즉 얼마나 시장이 크게 움직여라는 게 변동성, Volatility, 볼인데요. 이것도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 금융상품 시장에서는요. 거래할 수 없는 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보시면 약간 데이터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보니까요. 86년도, 95년도, 2005년에서 계속 시점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네요. 보시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Exchange Traded Instrument라고 해서 장내, 장외가 아닌 장내. 장내라는 뜻은 우리나라로 하면 한국거래소, 즉 공식적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들이 있고요. 여기는 OTC 돼 있죠. OTC. Over the Counter. 얘는 뭐냐면 장외.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숫자가 나와 있죠. 숫자가. 이 숫자가 뭘 말하냐면 발행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행량. 그렇구나. 발행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1986년도에는 1083이었다가 95, 56368, 2005, 34236 등등으로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파생금융상품이 일반적인 주식시장 이런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으로부터 파생된 건데 훨씬 더 규모가 커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일단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tail wags the dog라고 얘기합니다. tail, 꼬리죠, 꼬리. 그 다음에 dog은요, 개. 개가 꼬리를 흔드나요? 꼬리가 개를 흔드나요? 당연히 개가 꼬리를 흔듭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파생금융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으로부터 파생된 꼬리거든요. 근데 꼬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꼬리가 개를 흔들어요. 주식시장을 흔들고. 그래서 파생금융상품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든가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든가 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만큼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을 보면 예전에는 뭐 비슷했어요. 근데 보시면 숫자가 이제 8838, 47530, 57817, 2848116. 어느 시장이 훨씬 더 큰가요? 맞습니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이 장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시겠지만 파생금융상품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위험이 처한 사람들마다 각자 다 달라요. 시점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위험에 처해 있는 기초 자산도 달라요. 그럼 어떨까요? 자기마다 다 마케팅 배우셨죠? 고객의 니즈가 다 달라요. 근데 장내 상품의 경우에는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커스터머 테일러드 상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고객 맞춤형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존재할까요? 그래서 장외 시장으로 가서 야, 나를 위해 난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런 위험에 맞는 상품 없어? 라면 금융기관이 나 이거 있어요. 이거 설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장외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내도 배우지만 장외 파생상품 시장도 비중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탑40 전 세계 40개 파생 상품 시장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몇이냐면요. 우리나라는 당당히 코리아 익스체인지가 8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위. 보시면 인디아, CM이 여긴 미국인데요. 미국 등등 해서 선진국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곳이 있고요. 한국은 8위인데요. 예전에는 더 컸어요. 더 컸는데 요즘은 8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뭔가 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들어와서 손해를 좀 너무 많이 봐서요. 금융당국에서 개인들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놓아서요. 거래량이라든가 발행량 등이 좀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8위 정도는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는 10위 내외인데 파생금융상품 시장 그보다는 좀 순위가 높은 걸 보니까 조금 선진 파생금융상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탑20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을 보면 이제 당당히 5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 코스피 200 옵션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 코스피 200 옵션이 당당히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마이너스 13%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뭔가 발행량이라든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이 전 세계의 다른 시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세계 거래소별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 2011년도에는요. 당당히 뭐였을까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계속 1위였었어요. 1위. 압도적인 1위였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규제 해가지고 이제 9위, 8위 이렇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누구 때문에 떨어졌냐? 2011년에는요. 개인 25.6, 기관 48.7. 기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금융기관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25.7이었죠. 근데 2018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개인들의 비중이 25.6에서 13.5%로 급격히 줄었죠. 사실은 2011년 전에는요, 이 개인들의 비중이 훨씬 더 컸는데, 나름 중계 25.6%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위험하다고 못하게 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이 이런 식으로 순위를 떨어뜨렸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집착할 건 아닌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위에 집착하긴 하지만요. 파생금융상품이 전 세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얼마나 건전한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당시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통해서 개인들이 파생금융상품을 못하게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